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박람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장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소개해드리죠. 대구 진로 진학 보이는 라디오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쉐어라이프 좌민기 대표님, 그리고 청소년 심리 코칭 전문가이시자 한동대학교 출강 중이신 앤디 황 교수님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쉐어라이프 자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스코프 소장 앤디 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앤디왕과 함께하는 진로진학 보이는 라디오 시작할 텐데요. 몇 가지 사전에 보내주셨던 사례를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앤디왕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연을 보내실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 사연에 따라서 심리 코칭 및 우리 이야기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손을 들고 하기엔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에 따라서 저희가 격려의 차원으로 문화상품권 준비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앤디왕 교수님께서 본인의 책을 별도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네, 그래서 사인해 주시나요? 사인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총괄로 소장 통해서 앤디왕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참고로 골드먼삭스라고 미국에서 애널리스트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귀국하셔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과 코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설명들이 더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네, 저는 어제와 동일하게 강의를 진행했었던 쉐어라이프 자민기 대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상담이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남자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고민거리도 많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러던 중에 형이 상담 받아보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진로진학 상담 이야기인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진짜 상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담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수님, 이 질문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지도 않은데 단지 고민이 많은데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상담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저 요즘에 또 뜨는 단어 중에 코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담이라 말하면 무슨 뭐 전화기를 살 때 상담하는 것도 상담이지만요. 여기서 상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 상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포인트에서 제로 포인트까지 가는 것이 상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 상담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제로 포인트에서 플러스 포인트로 가는 게 코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담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자문을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상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진학이라든지 뭐 진로 상담은 코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이야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영역이라고 해서 코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은요, 과거의 나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 중에서 아픈 이야기, 상처난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요, 전문가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심리 상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아픔이나 슬픔, 이런 상처받았었던 것들 때문에 현실에서 조금 힘들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났었던 그 파여져 있었던 부분들을 채워나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상담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상담도 받지만 상담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 주머니는요,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쌓다 보면요,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 주머니가 이게 터져요. 그 이야기 주머니 터지는 부분이 나한테 가장 약한 영역에 터진다라는 거죠. 그 터진다는 부분이 이제 상담 심리에서는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을 수 있고, 자기가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해석하고, 나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나를 통해서 타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길러지는 게 심리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가득 차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표현일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주머니들을 좀 잘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 친한 친구 맞아? 나 비밀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자 하인즈 코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한 명의 지지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SNS 통해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저희 같은 심리 상담사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저희가 사실상 살아가다 보면은 바쁜 일상생활, 요새 유치원생들도 바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바쁜 생활인데 진지하게 내 아이의 이야기,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내밀하고 또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 혹은 너무 바빠가지고 혹은 외국에, 교수님도 외국에 네. 계셨을 텐데 혼자서 조금 더 이야기 주머니를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혹은 그걸 좀 안정망을 할 수 있는 습관이나 좋은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일기 쓰는 걸 또 매일 써야 되잖아요. 요새 일기 많이들 안 쓰세요. 그럼 매일 쓰는 건 버겁다 하더라도 A4 용지 같은 종이를 하나 꺼내셔가지고요, 3등분을 접어보세요. 그래서 왼쪽 부분엔 과거, 현재, 미래를 꼭대기에다 적고요, 자기의 과거의 얘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나열해서 적어보시면요, 현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역사라는 거 배우시죠? 역사를 왜 배울까요? 아시는 분? 상품권 주시나요?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사를 왜 배우는지. 여기 제일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야, 그럼 이따가 저희가 상품권 지급을 이따가 해드리고요. 드릴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한 나라의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현 시점에서 바로 잡겠다고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잘 됐던 것들을 현 시점에서 계승시키겠다고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를 몰라요. 자기의 이야기를 몰라요. 제가 한 12년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글쎄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들 하시지만 자기 이야기가 아닌 자기의 주변의 이야기들, 부모님들은 자식 이야기들 하시고요, 배우자 이야기들 하시고요, 본인의 정작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주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상담 받을 여유가 안 생긴다면 A4 용지를 다 있잖아요. 뭐 이미지를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적으면서 자기의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 심리학자 맥아담스가 얘기해요. 자기의 이야기 주머니로 돌아가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reconstruct the past, 과거의 자기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중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 게 상담이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과거의 얘기 중에서도 즐거웠었던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혹은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다 적는 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적을까요?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나의 이야기를 타자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의 단점과 장점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매일매일 삶의 행동 패턴이 짜잔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침투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계승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한다. 좋은 거예요. 운동을 한다. 좋은 습관이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과거에 많은 인간들의 그 힘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그 이야기들은 자기 스스로가 처리가 돼요. 근데 암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마 같은 이야기들, 과거의 큰 상처들 같은 것들은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전문가의 치료가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보면은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현적으로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해결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perceive the present, 현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나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면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네라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돈지 안 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속에서 그 이야기 안에는 부모님과 그 가족사가 있잖아요. 그 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야, 아버지, 동생, 친구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질비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쓰레기 통을 뒤지다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건 버려버려야 되지만 거기에 뭐요? 재활용 분미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맞춰서 나를 만들어서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네, 엔디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나의 성향과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전혀 마주하지 않고 숨겨놨더라도 내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다 보면은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주변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마주보고 본인이 어떤 성향이고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이 제가 공감이 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처럼 이런 장소에서도 또 들어오셔도 가능하죠. 좋고요. 또 대구 청소년 지원재단이나 각각의 이런 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 내에도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없으면은 저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이 지금 징도 박람회를 통해서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뭐 상담받는 데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무료로 상담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객관화시켜서 타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객관화시킨다는 게 감정적인 부분을 다 빼고 현실적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나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양육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양육자분, 즉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아이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주변 부모님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바쁜 엄마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고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 보면서 관찰이라는 이야기를 썼을 때 살짝 이제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보았었습니다. 이따 저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과연 우리가 관찰의 대상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도 한번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해서 보다는 책을 읽었니? 혹은 잔소리, 혹은 센터에 갔니?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꾸만 숙제했는지 출석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따지다 보니, 즉 출석 없이, 지각 없이, 결석 없이 다 출석이 동그라미 쳐야지 우리 아이가 잘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통의 부재가 생기고요. 문제는 이제 알고 있지만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제 인내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양육자분이 이 사례를 보내주셨던 게 이런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보다 제가 더 걱정됩니다. 엄마들의 멘탈 관리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에서 제가 먼저 좀 볼게, 우리 양육자분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는 관찰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완벽하게 출석만 다 되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고,
성장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담사한테 여쭤보면 상담 받으시라고 건의드릴 거고요, 어머님.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찰이라는 말은 이 무슨 우리 과학 시간에 우리 곤충 채집하는 것처럼 아이를 곤충 채집하는 식으로 자기 이 나름대로 이 관리,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아이에게 제 생각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몇 개 맞았니 몇 개 틀렸니보다도 좀 소통의 시간에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게 좀 어색해요. 그러면 대화를 시도하시기 전에 먼저 아이랑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장 여러분들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친해지려면 뭘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대화? 대화하기 전에 엄마랑 친해져야 돼, 그렇지? 밥 먹으러, 그렇죠. 먹는 거예요.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여기 사례자분 부모님들은 먼저 아이한테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 알아요. 엄마가 왜 갑자기 안 사주던 스파게티를 사주고 그러지? 그러면 엄마가 또 나랑 대화하기 온다.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뭐라 그럴까? 그 친해지신 다음에, 그리고 많이 먹으면요, 어머니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가 아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청소년들이 저한테 청소년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에 들어오면요,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막 어머니의 그 등살에 떠밀려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와요. 그럼 저는요, 상담 안 해요. 상담비로 같이 먹으러 가요. 그래서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까지 이 친구가 저랑 친해질 때까지 먹으면서 아무 데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먹다 보면 그냥 상담 얘기가 다 나와요.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보고,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하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이야기를 막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님의 걱정은,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좀 불안이 좀 높으실 수도 있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틀이 너무나 강해서, 어머니는 다 보이시거든요. 어머니는 그 세대를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권유하신 것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뭐랄까 너무 이렇게 무겁게 다루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벗어나셔서 어머니도 좀 자유로워지시고 편안하게 놔두면 스스로 그 콩나물 비유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콩나물을 뭘 먹고 자라는지 아세요? 콩나물 물 먹고 자라요. 콩을 딱 넣고요. 물 쫙 불어요. 그 콩나물이 쫙 빠져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이만큼씩 자라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잘 갈 건데 괜히 콩나물이 이건 난 그러면 자라지도 않아요. 그냥 물 주고 덮어버리고 쫙 놔두면 스스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아이를 좀 믿어보시고요. 그냥 정서적으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이게 깊은 심각한 이야기라면 전문가한테 찾아가셔가지고요, 도움 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관계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아침에 바로 이전처럼 돌린다? 매우 어렵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서먹해지셨던 그 시간만큼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안 한다 해도 그냥 같이 먹고, 그거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양육자분들 중에 아이가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게임을 하고 늘 있기 때문에 긴 말로 보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소통이 돼가지고 서로 그쪽부터 좀 문제 해결이 됐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랑 너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양육자분이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요, 나도 나약해서 더 이상 아이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자꾸 갈등이 되니 어른인 사람도 멘탈이 무너진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대부분 청소년분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는 멘탈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이 양육자분들이 아이 걱정도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 엄마들의 멘탈 관리, 즉 양육자분들의 멘탈 관리가 가능할까요? 멘탈 관리는 간단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를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땐 내가 뭘 한다고 그러는. 아이도 아이의 만의 주체성이 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안 가니까 어머니가 답답하시고 조급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 멘탈 관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 21세기의 멍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는 그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불 쬐는 게 21세기 멍이었는데요. 21세기의 멍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드라마 보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아니면 책 읽는 걸 통해서 그 지금 이슈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겠어요, 이걸요. 그 이슈에서 약간 벗어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색을 하시면 멘탈은 금방 정리가 돼요. 거기에 계속 이너서클에 계속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벗어나셔서 숲을 좀 보시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좀 보시면서 좀 산책하시고 여행도 갔다 오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멘탈 관리는 되고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거, 미디어를 통해서 멍 때리서 유튜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 한번 재밌는 거 보면 2-3시간 후딱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2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아이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도 관찰이라는 그 양육자분의 용어를 쓴 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콩나무 비유를 해주셨던 것처럼 관찰을 하려니까 이게 좀 더 잘하나 안 잘하나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양육자분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이 된 것 같고, 양육자분 역시도 아이한테 너무 큰 집중보다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유사한 사례가 4번째 사례여서요. 같이 한번 4번째 사례부터 보고 잠깐 여러분들 실제 궁금했었던 부분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사례가 게임 중독이 된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이 되어서 뒤늦게 게임의 재미를 알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한 게임만 하고 자야지 생각을 해도 여러 게임을 하다 보니 밤을 새기도 합니다. 이게 게임 중독인가 하기도 하고요. 결국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도 고치기가 어렵네요. 부모님은 제가 이런 줄 전혀 모르십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 부분이 네. 대부분이 유튜브도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멍 혹은 좀 편안해져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2시간이 8시간이 돼버리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중독으로 빠진다는 게.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요 사연만 읽고 이것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재미있으면 시간 금방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걸 하게 되면 8시간 금방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재미있는 것이 계속 오래 가고 8시간씩 매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아이 칙센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사람을 쓴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즐거움은 몰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17살이시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저 훨씬 젊긴 한데 하여튼 17살이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는 것보다 지금 노출되는 게 그렇게 늦게 게임을 접하신 것 같은데, 어쩌면 재밌어서 한 3개월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중독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몇 개월인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중독이라고 본인이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 찾으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이야기 속에 그 습관이라는 거, 헤비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습관을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매일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가 사례가 있어요. 이게 그 외국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그 게임 중에서 서든 어택트라는 게임 아세요? 다 아세요? 총 쏘는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때는 네. 그 서든 네, 어택트라는데 아직 벌써 이 서든 어택트를 모르시구나. 이게 총을 사람 모양에게 쓰시는 분, 저기 학부모님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웃으시고 계신데, 요즘 아이들은 오버워치랍니다. 오버워치 같은 네. 그런 게 서든 어택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게임 중독하는 그 사람들을 한 5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씩 그 서든 어택트를 하는 거예요. 5명을 뽑고, 그다음에 미국에 잘 나가던 연방부에서 일하시는 뭐 마셜, FBI, CIA, 뭐 경찰들까지 뽑아 5명을 딱 뽑으면 총잡이들 뽑은 거야.
그래서 진짜 총을 나눠주고요. 총알을 10발을 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5명 여기 게임 중독자들 그리고 총잡이들 10발을 주고 총을 빵 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궁금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게임 중독자 매일 4시간에서 8시간씩 게임한 사람은 보통 10발 중에 7에서 8발을 명중시켰어요. 그리고 FBI, CIA 이 사람들은 거기 총 쏠 일이 별로 없어요. 연수 때나 총 쏘고 있어서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6발, 나머지가 한 5발 정도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인 스스로가 게임에 중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말에 몰아서 하세요. 차라리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일상생활 하시고 게임이 너무 재밌으면 취미생활로 주말에 10시간 하든 20시간 하든 몰아서 하라는 거죠. 이게 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뺏어버리면 안 돼요. 왜? 내가 그게 즐거운데, 그게 너무나 즐거워서 하는 건데, 이거보다 즐거운 걸 못 찾겠는데. 중요한 건 이 습관 들리는 거를 조금 인터벤션,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 손 들어볼까요? 게임 좋아한다. 아, 네, 대부분 그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딱 게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밤새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월, 화, 수, 목, 금이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기다려져요. 되게 행복하고 이거 금요일만 참으면 내일 게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손 드셨던 우리 선생님 토요일만 하는 뭐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대에 조금 더 다른 일정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랍스터가 좋다고 매일 랍스터 먹으면 질려요. 근데 기다렸다 먹으면 그 맛이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즐길 때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냥 확 몰입해 버리고 딱 빠져나오는 게 건강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면요, 주위 사람들 알려주세요. 나 게임 중독이야 라고 자기를 인지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라고, 특히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를 바쁘게 해달라고. 게임.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네.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제가 이런 줄 전혀 모르십니다 라고 했었던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 공부를 시켰는데 뭐 그럼 게임이나 어떻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해야죠, 그렇죠? 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도 들었을 때 막바로 혼내는 것보다도 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 얘기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의 마음을 읽어주시고요, 그냥 품어주셔야 돼요. 혼을 내더라도 나중에 혼내시고요, 이야기할 때는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서로가 맺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꺼내 보시면 좋을 것 피자 같아요. 먹으면서 그렇죠. 치킨 먹으면서 랍스터 먹어가면서 한 이렇게. 일주일은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일주일을 먹더라도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기까지 먼저 3가지 사례를 살펴봤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거 궁금하다, 현장에 있으시면은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다음 사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잠깐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계실까요? 아, 네. 우리 여기 마이크 혹시 주시고 조금 있다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네, 익명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나이랑 간단한 소개만 해주세요. 지금 음악학교 다니고 있는 17살. 음악 할게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보컬 멋있어요.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멋있어요. 진짜 칭찬한 거예요? 네? 칭찬한 거라고요. 아, 네. 저 무서우세요? 아니. 본인 목소리가 무서워요. 아니, 농담이에요. 네. 제가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해봤는데 한 가지를 계속 꾸준하게 못 하겠어요. 이게 또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한다는 게 조금 더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약간 이제 한 드럼 한
한두 달 하면은 또 이제 또 다른 걸 또 하고 싶고 이제 드럼을 또 질리고 또 한 가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질문자님께서의 교수님 질문이 네. 내가 음악학교를 다니는데 드럼도 좀 치다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치다가 그만두고 다른 게 좀 더 재밌는 게 생기면 그걸로 또 하러 가거나 아니면 질려버렸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혹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하고 싶은 건지 개선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네, 개선하고 싶은 방법을 음악을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럼 저는 다 해보라고 해요. 네. 하다 보면은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둬도 괜찮아. 17살이면 아주 충분한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드럼도 해보시고요. 만약에 뭐 누가 기타 치는 거 멋있으면 기타도 해보고요. 다 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딱 자기 이 미아의 칙셈리의 말로 인용하면 딱 자기가 몰입할 수 있게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 것들을 기회를 할 수 있는 거. 나중에 내가 전공 들어가고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럼 벌써 늦었어. 내가 쓴 돈이 얼만데 못 가는 거야. 근데 어쩌면 그게 더 나한테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못 가버리는 거죠. 그럴 바에는 지금 계속 하세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이거 2달 동안 보니까 또 하냐 그러면 어머니 아직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꽂히면 바로 가겠습니다. 예, 어차피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교수님 의견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조급함이 있어서 어쩌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은 드럼만 막 치니까 되게 잘하는데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분야에서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거에 가장 큰 적은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당히 좋은 거. 근데 내가 적당히 좋은 걸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17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렇죠. 사실 20살 되셨던 분들도 30살 되셨던 분들도 사실상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들을 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또래도 16살에서 17살, 20살 이분들은 아직 그 여러분들 그 성장의 시간이랑 성숙의 시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성장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면 지금 얘기하신 거에 선생님이라면 학생 뭐라 그러죠? 학생분이 얘기하신 것도 아직 성장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르의 그러니까 그 범주죠. 음악이란 범주에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악을 하고 갑자기 운동을 하고 갑자기 뭐 다른 컴퓨터 공학을 한다 이거면 조금 그러는데 음악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장의 시간은 좀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할 때쯤 바꾸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 브레이크 포인트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큰 고민 없이 여러 개에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은 조금 더 좋은 솔루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희 마이크로 좀 부탁드리고요. 불안이 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이 다른 쪽에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더 불안감 없이 이런 이야기 바탕으로 여러 개 찾아보시고 찾으셨으면 꼭 열심히 꾸준히 습관에 힘으로 몰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19살 김시온이라고 하고요. 이제 20살 돼서 알바하면은 이제 약간 무슨 알바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훈 학생은 19살 시훈 학생이고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에 알바, 야. 네, 그렇군요. 저는 뭐 나중에 제 이야기를 좀 끊을 때가 있기는 하겠는데 저는 16살 때 17살이죠. 17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요. 일하러 갔었어요. 처음에 일을 하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매장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빗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빗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문가답게 긴 환경비원 분들이 쓰시는 긴 거 아시죠? 녹색 달린 그런 그걸 이렇게 잡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끌으면서 뭐라 그럴까?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배우는데 되게 아니 무슨 청소하는데 법이 있어 그러는데 그걸 배우고 나니까 제가 그걸 열심히 그래서 한 3년을 영어도 못하니까 일하는데 맨날 청소만 했죠.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대학교 들어서 알바를 딱 하는데요. 알바 딱 하면 제일 먼저 맨 밑에 사람이 뭐 하냐면 청소부터 시켜요.
근데 청소 잘한다고, 야, 너 일 잘 배웠다. 그러고서 그다음부터 운전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아무 일이나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어떤 영역이든 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빗자루질 하나만 제대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너 빗질 잘한다. 빗질 잘한다? 이상하네요. 빗자루 청소 잘한다. 그렇죠? 예, 고마워요. 청소 잘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청소 안 하고 바로 운전을 했어요. 이삿짐 센터에 했었거든요. 이삿짐 센터 이렇게 너무 청소 많이 해요. 근데 운전 얼마나 편해요. 운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운전을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닥치는 대로 한번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너무 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가 남들이 보기에는 다소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셔도요, 그거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실도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배울 수가 있고요, 책임감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 이게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꾸준함과 그리고 성실도와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행위,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사회생활 내에서도 아주 큰 덕목이고 미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잠깐 그 17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미국에 그러면은 그냥 일하러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무슨 운동했을 것 같아요? 네. 씨름이요? 내가 씨름하게 골격이라 이런 느낌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씨름을 안 했고요. 그 테니스라는 운동을 했어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이거 나쁜 얘기인데 해도 되나? 약간 안 좋은 얘기인데. 네. 이게 뭐 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했는데, 저희도 운동선수들은 소년체육대회 같은 그런 뭐 대회를 나가서 그 전적이라고 그래요. 공부보다 그래서 상을 많이 타면은 좋은 대학교를 가는데, 거기 이제 코치 감독님께서 돈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약간 부당 거래를 하시면서 저를 게임을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16살 나이에 와, 이 더러운 세상, 다시는 이런 데서 운동 못 하겠다. 그래서 라켓을 버려버리고, 예. 지금은 뭐 한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과거에 그때, 과거에. 그때 아주 과거에 네. 굉장히 오래돼요. 네.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때려치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 엄청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공부 너무 못해가지고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학 가야지 뭐 사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뭐 대학도 안 갈 거 그러면 돈이나 벌자. 마침 그때 외삼촌께서 외국에서 그 말대로 그 상점을 하셨어요. 큰. 예, 그래서 마켓, 슈퍼마켓. 그렇죠. 그런 슈퍼마켓에서 상점을 한다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게 됐죠. 근데 영어도 못하니까 제가 뭘 했냐면요. 그 지금이야 이제 대형마트 보면 CCTV가 다 있잖아요. 예, CCTV가 있으면 누가 훔쳐가는지 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키 2배 많은 사다리에 딱 올라가갖고요, 누가 이렇게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는지 보는 거야. 약간 감시탑처럼. 네, 맞아요. 인간 혹시- CCTV네요. 맞아요. 인간 CCTV인데 네. 혹시 여러분들 대형마트에서 훔쳐본 경험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 심리가 이렇게 훔치면 위축이 되는데, 외국은 좀 달라요. 훔쳐도 너 갖다 놔, 프리백 해도 모른 척을 가요. 그럼 제가 그 높은 사다리 내려가고 막 뛰어가서 그 사람 어깨를 딱 잡아, 프리백, 너 갖다 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손을 딱 쥐고 오케이 그러면서 당당하게 훔쳐가서 갖다 놓고 다시 나가요. 그 당당하게 다시 들어와서 그 돈 주고 사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일하러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예.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미국을 갔다라는 거.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밑거름이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천포로 좀 네. 빠졌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교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교수님이 학교를 다시 입학하고 대학교도 가셨잖아요. 어떤 네. 계기로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됐었을까요? 이게 약간 교육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주입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밸런스 없이 너무 주입식에만 치중된 교육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 수준에 맞는 수학, 내 수준에 맞는 과학,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내에서 내 수준에 맞는 거를 뭐 3년이면 3년,
들으면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이 장들이 좀 마련됐던 것 같아요. 요새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시 기초서부터. 그래서 기초서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좋은 객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 만남을 통해서 하여튼 추천서 받아서 대학까지 가게 또 이런 기회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네, 저희가 쉬운 학생이 아마 이 부분을 물어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제가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가 아마 내가 향후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까요를 물어본 것 같고요. 맞나요?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교수님이 네. 어찌 보면은 정규 과정을 안 하시다가 다시 공부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그 전공이 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이 상담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았고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야, 그 얘기가 좀 굉장히 긴데 긴 거를 최대한 짧게 할게요. 저는 아까도 우리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남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남자는 울지 말아야 돼. 남자는 대학을 나와야 돼.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돼.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에부터 계속 그게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구력이 좋아요. 그래서 목표를 딱 꽂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갖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많은 직장 측에서 골드만삭스까지 뭐 7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와, 이런 큰 회사 연봉 좋고요, 리무진 타고 다니고요, 뭐 먹는 것도 뭐 고급스럽게 먹고 양복 쫙 빼입고 다니고 뭐 너무 좋았어요. 명함 줄 때마다 여기서 일하냐 되게 좋았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매니저도 그렇고 일에 너무나 모르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세상에서 원하는 건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뻥 뚫린 느낌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지? 라는 고민 끝에 학교를 더 다녀볼까? 그래서 뭐 회사가 좋으니까 회사 추천서로 콜롬비아 대학교 박사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회사를 뭐 더 제 이야기는 이제 인터넷에 좀 있어요. 다 접고 NGO 단체랑 해서 제가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기 시작했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서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걸 나 나름대로 찾았고 그것이 이 상담 심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요, 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로 방문회 너무 좋아. 이런 거 많이 해봐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강의 들어보고 저런 강의도 들으면서 계속 내가 누군지 계속 서칭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미래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한지. 그 교수님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는데 이걸 현재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보다 약간 더 뭐 약간 애플 느낌의 아니면 구글 느낌의 이런 혁신적인 곳이었고, 그리고 페이도 상당히 많이 줬고 여건도 되게 좋았었는데요. 아마 저희 진로진학 박람회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보다는 안전한 거나 페이를 많이 주거나 글로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성이 안 맞아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좀 구멍이 뻥 뚫린 것만 같고 이렇게 진행을 힘들고 결국엔 돌아서 만약에 교수님이 그곳에 안 나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안 나오고 그렇게 안 하고 그쪽에만 있었으면 이 길거리 페인팅 더 하는 게 문화예술적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진로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 나의 나름 내가 만든 게 아닌 주위의 이야기로 만든 그 목표 때문에 옆에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그 목표라는 거는 뭐 경제적인 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그 목표, 꼭 이것만 해야지만 성공이 된다는 목표. 그런 것보다는 아까 그 학생도 아니시죠. 이제 성인 되시는 시훈군. 시흥군? 시훈군. 네. 그 무슨 시온. 네. 시온 학생. 시온 학생. 네. 시온 군께서는 네.
여러 가지 통해서 자기의 밑바닥, 기초를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했었을 때 내 마음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면은 제가 봤을 때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행복의 기준 안에서 나의 이야기 안에서 만들어진 목표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기업에서 이런 특강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거기에 특강을 딱 끝나고 나서 제 이메일을 공유해요. 공유하면 거의 3분의 2가 저한테 이메일 와요.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부모님 받아서 뭐 전작가로 들어가갖고 뭐 해갖고 이런 대기업에 들어와서 했는데 3년 4년 버티니까 교수님이랑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메일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시훈 씨가 원하시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 알바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과 또 유사한 사례가 사전에 받은 게 있어서요. 이 세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고 싶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게 한국보다는 외국의 전문성이 있고 저 역시 외국에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사연자님한테 사전으로 조금 여쭤보고 공개해도 될지 무엇 때문에 외국인가 물어봤더니요. 이 길거리 페인팅 하는 게 문화예술적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그저 골칫거리나 아니면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매우 예술적 가치를 높게 판단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콜라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19살입니다. 외국에 나가도 될까요? 저는 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가보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문화라는 거는요, 문화를 배워야지 언어가 터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앤디 왕으로 여기서 쓰는 이유는요, 제가 영어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어의 텍스트로 우리나라는 배우잖아요. 텍스트보다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면은 그냥 언어 습득은 바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영어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의 중요성에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영어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영어를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생생활에 쓰는 대화가 몇 단어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답 드릴게요. 300에서 350단어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모든 언어 체계가 300에서 350단어에서 다 끝나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영어를 제대로 보면 여러분들 600단어를 숙지하게 돼 있어, 영어를.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00단어 외우잖아요. 10,000단어를 외움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 그래서 그 선생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게 그것까지 얘기하면 과거까지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방송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우리나라 언어체가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문자적이기보다는 이 문화를 통해서 배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굳이 외국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요새요, 한류, K 컨텐츠가 전 세계에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어제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국말하면서 나 영어 가르쳐주게, 나 친구 할래? 막 이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문화를 공유하면서 꼭 유학을 안 가더라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요. 굳이 뭐 강남에 무슨 뭐 어학원들 다닐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친구들은 한국 사람 사귀기 싶어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궁금해 한다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싶고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언어를 배우기 싶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나가도 좋지만 나갈 기회가 안 되면 여기서도 충분히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아티스트 부분을 충분히 많이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 역시도 이제 다양하게 변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 내에서도 본인의 그런 아티스트 기반으로 한다면 충분히 저도 성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뚜렷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보내줬는데요. 15살 남자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이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뚜렷한 목표나 하고 싶은 것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지, 그리고 핸드폰 게임만 하는데 그냥 두고 보기만 해야 하나, 그냥 놔둬야 되나 걱정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만 닫아보고 대화를 이어가기도 힘듭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많은 엄마라 방향성을 잡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꿈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꿈과 비전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 하나의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방향을 잡아주는 걸 둘째 치고 이게 잔소리가 되니까 입이 꾹 다물어집니다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두 번째 질문은 맛있는 거 먹이고 우리가 답변을 해줬던 것 같고요. 꿈과 방향이 없는 친구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아까 두 번째 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랑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라는 거. 그 친구가 만약 게임, 그 컴퓨터 게임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핸드폰 게임? 핸드폰 게임 좋아한다는 건 어쩌면 그 친구가 혹시 그 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하는지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좌뇌 성향을 가진 아이인지 아니면 우뇌 성향을 가진 아이인지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모는 그 아이의 거울이 부모인가 부모의 거울이 아이인가라고 하자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랑 좀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계 회복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계 회복이 좀 되면은 그때 가서 아직 15살이니까 그때 가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그 옛날 이제 논문들 살펴보면요, 그 부모한테 받은 피가 45에서 50, 그러니까 biological factor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받는 거, 그 다음에 사회학적 요소, 외부적 환경에서 요소, 소시알러지 팩터리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45에서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옛날의 논문들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가 그 반은 책임이 있다라고 자기처럼 안 되게 막 하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새 논문들을 보면요, 부모한테 받은 피는 거의 상관이 없대요. 한 많아야 25%, 75% 외부적 환경에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핸디캡이 아이한테 넘어갔다는 부담을 좀 덜어내시고, 어쩌면 이게 본인이 핸들하기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랑 아니면 좋은 멘토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런 프로그램 참석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싶고, 아까 2층 올라가 보니까 실습을 하는 것도 되게 많던데, 제가 아시는 분 하나분인데요, 이분이 되게 학구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학교 해가지고 의대를 보낸 거야. 근데 얘는 의대를 가고 싶지 않았어. 뭐 공부도 힘들고. 근데 이 친구가 남자분인데 군대를 갔는데 그게 의대 출신이니까 군의관으로 빠져버린 거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그 같은 동료의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자기가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대요. 근데 그거 하는 속에 너무나 힐링이 있어갖고 제대하자마자 나 의대 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왜 좋은 건지 아는 거죠. 이건 약간 럭키 케이스는 한데, 그런 식으로 뭘 하기 전에 이런 진로 박람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좀 체험을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만지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수에 아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언어를 좋아하는 건지, 이게 좌뇌 우뇌 이런 것만 판결해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사연을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던 분이 있어서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말을 실수했네요. 재밌다기보다는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 혼을 내면 분위기가 완전 파탄이 나고, 그리고 자신이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같은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불같은 화를 다스려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실수가 너무 많은 걸 볼 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아이가? 네, 아이가. 양육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거 분노가 너무 느껴지지요, 문자에.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속을 더 열받게 하는데, 이거를 화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 한들 달라지지 않는 거 알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불과 불이었을 때 맞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불이 나요. 그때는 서로가, 그러니까는 불과 불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랑 어떤 소통을 하시냐면 타임아웃제. 서로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대화도 안 되고요. 자기도 열받고 애는 더 열받아. 그럼 막 계속 가는 거야.
갑자기 엄마 얘기를 안 들었어 팍 치면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막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타임아웃 해가지고요 좀 시간을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세요. 네, 떨어진 다음에 쿨링 다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시냐. 그때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들을 좀 서로에 대한 그 유대관계를 좀 맺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평상시에 약속해 놓으면 되겠네요. 약속해 놓으면 돼요. 아니면 이게 딱 하면은 서로 집으로 간다. 아니 방으로 간다. 그걸 꼭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서로는 우리 타임아웃. 자기도 다음에 힘들어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면 돼요. 예. 그래서 타임아웃. 그리고 무조건 타임아웃 하는 순간 나가는 거야. 내가 나가도 애를 내보내든. 그래서 좀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쿨링 다운 된 다음에 식혀진 후에 그 다음에 와서 대화를 이끌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번에는 그것과 조금 더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 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피해 다니다가 좀 괜찮아 보일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아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라면요, 저는 솔직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혼나더라도 내가 실수했으니까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진실성 있게 하면요. 만약에 그쪽에서 진실스럽게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이슈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해서 이 사람한테 그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화가 못 이뤄서 나한테 뭐라 그런 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이슈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사회적인 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난 네. 진실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나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예, 그쪽의 이슈가 돼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사과를 어떻게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사과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은연중에 우리가 다 들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특히 미국은 사과 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던데 혹시 교수님만의 그 노하우나 사과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솔직하게 그냥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람들마다 한 번 사과 아니고 두 번 사과.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차 딱 끼어들면 깜빡이 한 번 키면은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닿아서 문 열고 손 한 번 또 흔들어 줘야 돼. 그리고 다시 한 번 깜빡이 켜줘야지. 얘가 나를 미안해 생각하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 상대방이 타자가 원하는 만큼 저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다음부터 아까서부터 나만의 딱 3번까지 하고 난 끝이다라는 그런 룰은 좀 있어야겠죠. 이것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3번 이상을 자주 사과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죠. 네. 그러면 이번에 또 2명 정도 사연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다 질문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 질문이나 혹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세요. 네. 혹은 이제는 질문이 없으시면 어떤 그 소감이 어땠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소감 발표해 주셨던 분들에도 저희가 상품권 선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맨 앞에 가장 열심히 재밌게 들어주셨는데 여기 마이크 주시면 두 분 같이 한번 의견 어땠는지 이야기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교수님이 이제 한국말이 약간 어려웠었던 부분들도 다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먼저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는 17살이고 김가림이라고 합니다. 김다희. 가림. 다희 학생 어떠셨어요? 어쨌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잘 살아야죠. 그죠? 저도 진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우리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건 좀 진솔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제가 센터도 다니고 하는데 항상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좀 안 성장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가 좀 폐쇄적인 것 같아서 본인이 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좀 더 윗단계 친구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본인이 진실되게 다가갔는데 그쪽에서 진실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이거는 저도 우리 학생이랑 좀 어릴 적에 비슷한 뭐 성향이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저도 전형적인 내성적, 그러니까 밖을 나가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솔한 친구 한두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자꾸 안 하니까 약간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를 물어보는 거죠. 네, 정확하다고 합니다. 네. 대단한데? 뭐지? 무사해서 그렇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그 속담에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게 있어요. 예, 너무 조급하게 내가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어떤 논문에서 읽은 건데요. 제가 어디서 논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그룹을 가든지 30%의 부류는 그냥 나를 싫어해. 예,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딱 들었는데 쟤 앤디 형 뭐야? 뭐 한국 사람 무슨 앤디 형 대박. 뭐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30%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와, 저 1대9의 머리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냥 호감을 갖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인간들은 나를 싫어하는 30%의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40% 부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부류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논문의 요는 뭐냐면 나한테 호감 가는 1대9 대박인데 그런 사람한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두 분들 그렇죠? 1대9 대박이지 그렇죠? 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은 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룹의 40%가 나한테 넘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30% 분들은 앤디 왕, 제스, 흥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요, 여러 개 그냥 지금 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공유되면 그냥 존재 자체를,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권세현이에요. 재현? 세현. 네. 세연 학생한테 와 세연 대박. 어떻게 동그란 게 퍼펙트하게 맞을 수가 있어? 그냥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류를 찾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하지 마세요. 그리고 100% 만족 못 시켜요. 분명히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벌써 나가셨어. 나 싫은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좋아하고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랑 같이 소통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세연 학생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요. 이럴 때 회식과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제 아내랑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솔한 사람 한 명만 찾으시면 돼서 굳이 어거지로 바꾸려다가 그렇죠. 힘듭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네. 기숙사 학교 음악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그럼 팁이 하나 있을지.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지?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요. 아, 이게 아, 아까 일찍 습관이랑 마찬가지가 이게 저도 참 놀란 게 뭐냐면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그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10시 이후서부터 문화가 시작되는 거야. 새벽 2시에서 닭이 날라와. 그죠? 주문만 다 날라와.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턴가 우리 문화가 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이게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 프라임 시간이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TV 보는 프라임 시간이 6시에서 8시, 9시가 픽이었는데 우리나라 프라임 타임은 재밌는 건 다 9시 50분에서 11시, 12시까지 가는 거예요. 프라임 타임 시간이 조금 늦춰졌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일찍 자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서 재밌는 거 다 차단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몇 시에 주무세요? 평상시에? 그쵸, 말하기가 좀 힘들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일찍 자는 편이네요. 일찍 자는 그래도? 편인데 제 추천은, 저도 기숙사 학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20대 때는 그 이제 좀 시험 준비를 한 4년 정도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일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한 가지는 대중이 있는 그 독서실 같은 데나 그런 학교에 새벽 6시에 거기까지 가야 되면 저는 거기에다 핸드폰을 놓고 알람을 해놓고 왔어요.
내가 안 가면 그쪽은 난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정말 다시 하고 싶어도 가서 끄고 와서 잤거든요. 근데 제 룸메이트는 어떻게 했냐면요, 잠잘 때 옆에 샴푸를 놔둬놨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샴푸를 머리에 짠대요. 짜는 순간 자기는 무조건 못 누우니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샴푸를 그리고 그 친구가 샴푸를 쿨민트로 썼거든요. 쿨민트를 뿌리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네, 도움이 되셨나요?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7시 반. 7시 반이 일찍이구나. 그러면 우리 예. 운동을 좀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습관을 기르세요. 습관은 한 6개월 정도. 젊으니까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훈련을 들이면 일찍 잘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 했었을 때 제가 그 회사 다녔을 때 그 유럽이랑 아시아랑 하려면 시차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 4시에도 화상 통신을 해야 되니까 막 새벽 3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들리면 그냥 그때 눈이 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이 연락이 왔는데요. 네, 이건 칭찬이어가지고, 네, 엔지원 교수님 잘생기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잘해. 어우, 감사합니다. 진행은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예. 진행만 잘하고. 네. 잘생겨졌다고 네 얘기하셨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뒤쪽에 갑자기 많아지신데요. 우리 이쪽 제일 뒤에 우리 학생 네 친구가 네 얘기해 주세요. 몇 살과 네 이름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1 정기영이에요. 네, 중1 네. 영 학생. 네, 정기영 학생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뭔 일을 하거나 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전 이게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거나 뭐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사과하라 해서 일단 그냥 대충 사과하고 넘겼는데 진심으로 하라 했을 때 분명 사과할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진심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 박수 한번 네 이거. 야. 네. 이거 사연을 제가 방송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한다면 우리 중학교 1학년 기영군의 질문이 뭐였냐면요. 나는 이게 사과할 사이즈가 아닌데 상대방이 사과라고 요청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사과를 해줬는데 그 상대방이 이건 진솔한 사과가 아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난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가. 네. 이 정기용 학생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어쩌면 준비가 안 돼서 그쪽에서 본인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진정성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너한테 사과를 했는데 왜 그렇게 못 받으니? 그럼 너가 생각하는 사과랑 어떤 것이라고 되물어봐요. 그러면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되물어보세요. 어떤 사과가 본인이 원하는 사과인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진솔한 사과를 원한다고 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다시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중1 수준의 정규 학생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다고 그 친구가 수준이 뭐 낮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레벨이 있다라고죠.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사과를 한번 더 해줘라. 네. 그냥 해줘라. 수준이 우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기영 학생이 되게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할 건이 아니라도 좀 사과를 해주고 네, 아주 훌륭한 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입니다. 네. 네, 옆에 우리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 정하겠어요. 일상이 지루하고 반복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어디 가고 다시 점심 먹고 이런 지루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혹은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봅니다. 뭐 하면은 본인이 즐거운 게 있나요? 본인 뭐 삶 속에서 즐거운 거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근데 교수님 이게 우리 질문 주셨던 학생뿐만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만나는 대다수
특히 20, 30대도 많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건 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졌던 게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른다랑 동일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같은 게 번다웃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예, 소진됐다. 번아웃. 번아웃. 예, 번아웃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받기 속에 계속 해갖고 그냥 무의미 없이 매일매일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를 보고 방향성 없이 간다는 게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예. 우리 학생은 몇 학년이신가요? 나이가 중학교 2학년? 중2요.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러면 사춘기 지금 딱 그건가요? 아니 지났어요. 아, 사춘기 지났다고 하죠. 아, 사춘기 지났어요? 요새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아,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맞아요. 아, 빨라지셨고. 그렇구나. 그리고 사춘기 때는 번아웃이 오기보다는 질풍노도가 와서 그냥 어. 여기저기 하고 어찌 보면은 삶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에게. 네. 아,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저한테도. 예. 저희가 이럴 때 저희 생각에는 좋아하는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도전해보고 해보고 근데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게 내가 해보고 싶은 10가지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할지라도 문득문득 영화 보거나 영상 보거나 생각나는 그 시점을 평상시 생각하다 보면 뭔가 적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지금 그 학생한테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버스를 학교 타고 다닌다. 근데 버스를 가면 10분 걸어가요. 그러면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간다 그러면 자전거를 들고 간다든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그냥 루틴의 패턴을 조금씩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가서 집을 간다든가. 그래서 책밖에서 좀 한번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좋은 취미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데 일탈이 나쁜 일탈이 아닌 내가 일상생활에 그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혀 내가 접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주말에 학원 가는 것보다도 뭐 버스 타고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무슨 버스 타고 그냥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가서 돌아온다, 바다를 보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일상생활에 계속 돌아가는 그 책바퀴에서 좀 벗어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저렇게 무기력을 느꼈었던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시점일 수도 있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냥 신체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운동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를 계속 뛸 때마다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무작정 한 20일을 따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정말 그게 저도 공감하고 있는 취미 생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네, 이게 취미가 되게 이게 자기 전문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모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강의를 해줬어요. 지금 힘든 학교라서. 그래서 강의를 해주는데 거기는 야간도 있어갖고 주간 야간을 해요. 그럼 중간에 한 4시간 정도가 벼요. 주간 가르치고 야간 가르치지. 그러면 책 읽는 것도 한두 시간이고. 근데 그 근처에 풍물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풍물시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옛날 거 막 파는 거야. 그럼 이제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제가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 4년, 5년째 계속 돌아다니니까 거기 사장님도 다 알고요. 어떤 게 비싸고 막 이런 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기 사장님께서 나한테 앤디영 교수님 오셨네요. 여기 그 안 가는 오래된 시계가 있는데 이거 그 인테리어 좋을 것 같아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계가 안 간데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제가 막 닦기 시작했어요. 닦고 김치하고 막 항상 머리만 쓰다가 이 단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시간 가지고 막 닦기 시작했어요. 그거 기름칠하니까 이 시계가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땡땡 나라에다가 올렸어. 그 상가의 2배로. 일주일도 안 돼서 판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갖고 사장님 이거 2개 더 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제가 3년 안에 그걸 계속 팔고 해갖고 집에 아주 비싼 19세기의 그 앤틱 저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 학생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작은 취미가 그래서 요새는 제 취미가 앤틱을 모아서 되파는 걸 용돈을 벌어요. 앤틱이랑 이제 빈티지 예, 옛날 그 있잖아요. 한 그 100년 전 이런 뭐 그런 상품들. 것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취미에서 자기의 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린 거에서 예, 네, 덧붙여서 좋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최종 마지막. 네, 딱 마지막인데 네, 손 벌쩍 드셨네요. 네, 질문 받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뭐죠? 전 중1 박종은입니다. 네, 중1 박종은이요. 종훈 학생. 네.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는 폰이랑 컴퓨터가 금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3D 모델링을 취미로 하는데 제가 물건을 볼 때마다 어떻게 만드는지 구상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떠올라서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저 질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기숙사 학교를 했어가지고요.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을 때가 아니었지만 저희는 TV도 못 보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나오면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을 때도 있고 하나는 모르겠는데 저희 주변에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 프로그래머였는데 핸드폰도 반입이 안 되는데 컴퓨터도 반입이 안 돼서 이 친구는 조급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거를 빨리 프로그래밍 해봐야지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규율은 그게 아니니까 반항심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게 유사한 부분이 맞죠.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먼저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한테 상의를 해보셨어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게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쟤는 왜 되고 나는 안 맞습니다. 되냐?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네, 있다면 네. 그럼 나오세요 거기. 네.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글쎄요. 이거 네. 뭐 제가 있었던 그 친구의 사례는 저희는 그걸 버텼어요. 버텼는데 기숙사 학교의 장점이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노트에 코딩을 다 적었어요, 손으로. 그리고 그걸 그것도 좋은 가서 방법이네요. 코딩을 적은 걸 한 달 동안 한 걸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 정도면은 풀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데 그렇게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거죠. 자기를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네. 더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계속 응집시켜 가지고 주말에는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말 때 그걸 한번 해소를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는 오시고 있죠. 네. 그리고 매주 나오시는 거죠. 네. 금요일마다. 네. 그 정도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정도면. 그렇군요. 네. 저희가 있었던 건 한 달에 한 네. 번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참아보시고 생각났던 거는 아까 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를 통해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응집된 걸 가지고 주말에 한번 프로그램에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지고요. 그렇군요. 여러분 시간 빨리 가셨죠? 네, 그러면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네, 그럼요. 지금 그럼 얘기해 그 주세요. 여기 보니까 그 중고등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 모소대나무라는 거 아세요? 예. 모소대나무가 뭐냐면요. 그 중국의 극동 지방에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농부가 그 모소대나무 씨앗을 뿌린대요. 씨앗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막 줘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이 모소대나무가 3cm 자란대. 야, 4년을 물 주고 했는데 3cm 자란대. 이거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근데 5년째 되는서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야. 15주 안에 1m 5cm까지 자라는 게 모소대나무래요. 그러면 이 4년 동안에 이 모소대나무가 뭘 하냐면요. 뿌리를 내내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 밖에 보이시죠? 나무의 크기가 뿌리의 3배를 내려가요. 그래야지 나무가 버틸 수 있대요. 2~3배는 내려가야지 이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보이는 나무가 1m다. 그러면 2m, 3m가 내려가는 거야.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에 3cm 키우고 다 어떻게 해요?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가 모소대나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뿌리 내릴 때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상처도 안아보고 이런 기쁨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준비가 딱 되고 내가 뿌리를 다 내렸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매일 30cm씩 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단계는 성장의 단계예요. 성장의 단계는 힘들어요. 성장통이 있긴 해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숙의 단계가 딱 올라가면요, 그냥 여태까지 준비한 그 아픔을 통해서 쭉쭉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힘들더라도, 이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더라도 나의 뿌리를 계속 내리다 보면요,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앤디왕과 함께하는 대구 진로진학 박람회였고요. 앤디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기본을 닦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불안해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하시길 저희 슈얼라이프 자민기 바이오스코프 앤디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이는 라디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진로진학 보이는 라디오 슈어라이프 좌민기 대표님, 또 한동대학교 출강 중이신 앤디 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실시간 생중계로 함께한 2일차 모든 순서가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저 역시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강사님들, 패널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오늘 팸플릿 맨 앞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잘 해왔고 정말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주문과도 같은 응원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된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박람회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또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어제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어요. 내년에는 더 알차게 풍성하게 다채롭게 꾸며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회 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